교수님 정말 이 중동 현재 상황 때문에 요즘 뭐 뉴스 시청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정리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완전 홍보 속에 살아서 일일이 다 체크를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이 속보를 필요하니까 트위터도 보고 그다음에 텔레그램의 뉴스 그룹에 들어가 있거든요. 쏟아지는 양이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그냥 내려다보면 보고 그래도 하루에 잠깐 안 본 한두 시간 사이면 한 100개씩 쌓여요. 속보가. 네. 지금 어느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이란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네, 될 것 제가 같아요. 이란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란에 빙의해서 말을 할게요. 네. 마치 이란 사람처럼 야 미국 니네들 우리 때렸어? 그럼 우리는 뭔가를 보여줄게. 니네 우리가 작년 6월 달에 할 때 우리를 우습게 봤지. 우리가 그때는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희들한테 맞은 다음에 너희들을 때리는 시간이 한 20시간 걸렸는데 우리가 5분에 이번에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론 우리가 5분에 하지는 못했지만 2시간 안에 공격을 했어. 그리고 봤지. 니네들 내가 말을 할 때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지역을 때린다고 할 때 한 번도 안 때리니까 니네는 웃었지. 니네 지난번에도 웃더라. 네. 뭐 때린다고 그래놓고 안 때리고 이번에도 안 때릴 것 같았지. 근데 이번엔 때렸잖아. 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내가 미국 니네 본토는 못 때려. 본토는 못 때리는데 니네 그 중동에 있는 기지는 다 때릴 거야. 그리고 다 때렸고 그리고 그러니까 네 친미 아랍 국가들이 나한테 화를 내더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야, 니네들 미군 기지 그거 니네들이 그 미군 기지에서 우리 공격하는 걸 못하게 했으면 내가 안 건드렸지. 근데 니네 그 미군 기지에서 우리 공격했거든. 그러니까 너는 맞아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나한테 그런데 왜 석유 시설을 왜 때려? 그러더라. 왜 석유 시설을 왜 때리기는 그 미국 기업이 투자한대. 우리는 미국 기업이 투자한 데만 골라서 때리는 거야. 아, 이 민간인 건물들을 왜 때려? 민간인 건물은 무슨 민간이면 거기 CIA 안가가 있더만. CIA 본부가 있고 우리가 때린 데는 다 미국과 관계된 거야. 니네들은 뭐 거기에 그 민간인 시설에 숨어 있는 CIA나 얘네들을 욕해야지. 우리 욕하지 마. 우리는 보복한다고 했잖아. 이게 이란에 사는 얘기. 네. 우리가 뭐 설마 했지. 그런데 우리 진짜 한다. 네. 너희가 먼저 때렸으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란은. 자, 그렇다면 지금 대표님 보실 때 미국에서 이제 공습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미국은 상황? 이런 생각을 했을 네. 거예요. 굉장히 일단은 미국은 이원화했잖아요. 공격 시스템을 이스라엘과 미국이죠. 이스라엘이 담당한 건 참수작전이었고 미국이 담당한 건 이란 내부에 있는 이란의 전략자산에 대한 타격입니다. 이 전략자산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엄청났습니다. 참수작전도 이스라엘이 이란에 가지고 있는 휴민트를 엄청 총동원해가지고 하메네이를 정확히 잡은 거거든요. 네. 사실 방심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란의 지도부들이 소멸됐죠. 거의 고위직이 한 40명 넘게. 만약에 뭐 보통 국가에서 네. 고위직 40명이 날아갔다 이거는 네. 뭐 국가 지도부 자체가 통째로 없어진 거하고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하는 작전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무기 체계를 동원해서 지금 이란의 전략 시설을 파괴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작전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란 참수작전뿐만 아니라 이란의 방공망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다음 좋았다기보다는 작년에 당한 이후에 중국에서 시스템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네. 특히 스텔스기 잡는 시스템까지 들여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자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올 2월에 기사도 한번 났었어요. 이게 차원이 다른 시스템을 들여왔다라고 했는데 일단 방공망 제압 작전에 미국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번에 신무기를 굉장히 많이 동원했고 그 중에 하나는 기존의 토마호크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순항 미사일. 이게 워낙 예전에 만들어서 잘 걸려요. 레이더에. 근데 거기다가 잘 걸리지 않게 미국이 새로운 스텔스 도료를 개발해서 네. 이거를 쏘는데 얘가 전혀 이란의 방공망에 걸리지 않고 모든 방공망 제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공망 제압해서 눈 멀게 만든 다음에 네. 그다음에 지휘 통제 시설까지 전부 다 피격을 다 했어요. 그래서 다 했고 그다음에 놓친 게 뭘까 해서 그다음부터 찾는 과정인데 여기에서부터 미국의 예상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준비를 굉장히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연히 이란도 알죠. 전쟁이 시작되면 미국이 우리 지휘 통제 시설부터 때릴 거다. 그래서 이란은 보복용 탄도미사일이나 장거리 드론을 운용하는 부대의 지휘관한테 최고 지휘관의 명령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렸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곳곳에 살아있는 이 조직들이 지금 반격을 하고 있고 이 반격이 미국의 예상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황을 하고 있죠. 지금. 네,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전에 하메네이만 어쨌든 좀 치면 네. 이게 우리가 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미국이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뭐 하메네이만큼의 힘은 아니어도 곳곳에서 너희가 알아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놓고 있더라라는 그러니까 게 예상이 빗나간 보통 거예요. 권위주의 독재 정부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딱 없어지면 네. 와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이란은 그게 아니에요. 특히 하메네이는 어떻게 했냐면 본인과 지도부에 대한 암살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련의 지침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란의 주요 부서 책임자를 최대 4단계까지 승계 순위를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다 하더라도 바로 다음에 누가 승계될 걸 정해놨어요. 미리. 그래서 참수 작전에 적극 대비하고 있었죠. 네, 저는 고위직 40명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4단계도 좀 소용이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거기까지 좀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놓은 게 네, 네.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군요. 그 교수님 그런데 사실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암살을 당할 것이 본인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상당히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좀 예상 외였다고 저는 이제 지식이 좀 미천해서 느꼈던 부분은 집이었어요. 네. 좀 방심한 거 아닌가요? 집은 하메네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일가족이 몰살을 당했거든요. 아내, 며느리, 딸, 사위까지 다 네, 지금 그렇죠. 죽은 상황인데 어떻게 집에서 이렇게 좀 당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실은 그런 데 있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죠. 설마 집에 있겠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하메네이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잖아요. 39년 토끼띠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거의 80대 87세입니다. 후반. 4월생이니까 네. 이제 곧 4월 되니까 87세가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불구예요. 한 팔 못 씁니다. 네. 오른팔 완전히 못 쓰고요. 그 전립선 암을 앓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병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6월 달에도 이미 유서를 공개적으로 유서를 했어요. 나는 이미 병들고 쓸모없는 몸이고 언제 죽어도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미 유서를 남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실은 암살 작전에서 굳이 하메네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히려 영웅으로 만들어졌죠. 희생이- 순교자가 된 건가요? 순교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고귀한 죽음은 없는 죽음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번 저는 암살 작전에 실패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 모주타바를 잡으려다 못 잡았어요. 네. 이거는- 아들이 승계서열이 높아. 승계세율이 높은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거의 문고리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직함 없이도 아버지의 최고 지도자실을 좌지우지했고 네. 그런 말이 계속 나서 실질적으로 하메네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다 한다. 그림자 권력이네요. 네. 어. 예.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도 미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목표를 하메네이와 그의 아들을 잡았는데 네. 같이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지타바는 무사하고 지금 살아 있고 네. 더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신경을 건드리는 거는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다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란이 쉽게 항복하기는 어렵죠. 그 이스라엘의 하메네이 참수 작전의 그 과정과 결과가 이란 국민들을 또한 분노케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른바 이제 뭐 제이담이라고 해서 벙커버스터 비슷한 거를 이제 쏘았는데 몇 발 떨어뜨렸을 것 같아요? 핀포인트 딱 한 발 떨어뜨렸을까요? 아니요, 수십 발 30발 떨어뜨렸을 떨어뜨렸어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트럼프가 뭐 이란 국민들이 뭐 봉기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봉기의 효과는 전혀 없을 거예요. 이게 정치에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자기네 정권을 미워도 외부의 공격이 들어오면 결집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란은 사실 민족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먼저 여기서 여쭤보고 가기는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란 그 국민들이요.
반정부 시위까지 할 정도로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지 않았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정권이 좀 이게 어느 정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열망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하면서 거기에 대한 추모도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미국이 공습한 이후에 이란 국민들의 지금 정서는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우리가 근데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데도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거는 하메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도 이거는 좋지 않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메네이를 죽이지 않고 계속 살아 있었으면 사람들이 욕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는데 이제는 욕은커녕 순교자가 돼버렸으니까 시아 종교 사상에서 이 순교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거든요. 그리고 아직 그 반열을 굉장히 높게 올리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에서 나오는 얘기가 하메네이 이보다 더 고귀한 죽음이 없는 죽음을 만들어줬다.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의 실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이 권력을 뒤에서 좌지우지했다고 생각하는 모주타바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주타바를 또 잡기 위한 작전이 또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스타바, 그러니까 아들 하메네이라고 제가 좀 쉽게 지칭을 할게요. 아들 하메네이가 승계를 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선 맞는 맞습니다. 거죠. 예. 맞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 모스타바 하메네이, 아들 하메네이를 또 다시 타겟팅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또 한 번 이제 네. 이스라엘의 휴민트를 작용을 하겠죠. 근데 한 번 당했잖아요. 한 번 당하니까 아마 이번에는 쉽게 당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뭐 노력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지도부가 계속 원래 1인 독재면 지도부가 계속 도망 다니잖아요. 이렇게 뭐 승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도부가 도망 다니게 되면 지휘를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란은 그게 아니라고. 이란은 이미 이란의 비대칭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지휘관들한테 각각 권한을 위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싸울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미국과 이스라엘이 생각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그러면 지금 하메네이가 승계를 했어요. 이건 어떤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 무너지지 않는 거죠. 신정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네.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미국에 저항할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고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라 이란 편이다.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수님,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공습 직후에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이란 국민에게 이번 기회 잡으시오. 민중 봉기하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거를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한데요. 세상 무책임한 말입니다. 네. 왜냐면요, 우리가 이란 정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시위를 나와서 정부를 장악하고 정권을 잡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군대가 다 없어졌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군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위대가 성공하려면 군에서 반란군이 나와서 시위대에 가담해서 그 무력으로 가서 하면 성공을 하는데 이란의 지금 혁명수비대가 분열 양상은 없거든요. 예. 아니면은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해서 아예 정복을 해서 정권을 바꾸던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시위대가 시위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위대한테 때려줄 테니까 나오라면 못 이긴 싸움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 그리고 상대에서는 그 시위대를 막기 위해서 총을 쏠 건데 네. 못 이기죠. 지금 이란에서는요, 하메네이가 죽은 다음에 기뻐하면서 파티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뒀어요. 예, 뭐 잡아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분위기를 약간 그렇게 해놓고 지금 어제 그제부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앞으로 그러한 소요적인 행동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적군으로 간용주하겠다고 그랬어요. 적군으로 간주하겠다는 게 뭔 말인지 알잖아요. 네. 사살할 수 있다는 얘기. 네.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위를? 그렇죠. 그 일단 사실 이란의 이 혁명 수비대 숫자가 일단 20만입니다. 20만으로 굉장히 많고요. 혁명 수비대뿐만 아니라 친정부 성향의 민병대는 100만이 넘어가거든요. 더군다나 이란은 비밀 경찰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비밀 경찰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고 지난번 민중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민병대와 비밀 경찰이 그들 말에 의하면 굉장한 효과를 발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중 봉기를 통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서방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도 그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한 걸 그냥 트럼프 한마디면 뭐 이렇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닐까. 네.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좀 바꿨죠.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비난에 대한
그 인지를. 인식을 한 거예요. 그 왜냐하면 지상군은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지상군을 안 넣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 생각 그렇게 생각했는데 쿠르드나 반군을 넣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쿠르드와 접촉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쿠르드와 접촉을 해서 쿠르드 반군들이 이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튀르키예가 아주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교수님 그리고 또 사실 이란은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그 무슬림 세계에서보다 민족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예. 쿠르드 반군들이 있어요. 아 예. 이란에 있는 쿠르드인들이 독립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란에만 있는 게 아니고 튀르키예도 튀르키예도 있고 있고. 이라크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얘네들이 결집해가지고 이란 쪽으로 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만약에 쿠르드족들이 오게 되면 이란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 이란 사람들보다는 이제 그 정부군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근데 네. 정부군은 정보가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튀르키예에 받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시위 때 1월 7, 8, 9 뭐 이때 시위 있었잖아요. 그 전에 먼저 이들이 이란 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제일 먼저 희생양들이 이 친구들이었어요. 싸웠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살된 게 이 반란군이 여기 쿠르드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누가 정보를 줬느냐? 튀르키예가 줬어요. 그 쿠르드 반군의 수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그건 알 수가 된다고?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쿠르드 인구가 3천만이에요. 네. 3천만이 넘으니까 그 쿠르드 반군들이 꽤 지금 IS하고 싸웠을 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상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쿠르드 반군하고 먼저 이제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상군을 미국이 투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좀 부담스러울 것 저는 같기는 조금 해요. 그게 힘들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일정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 대통령이 어떤 군사 행동을 할 때 항상 고려해야 하는 미국 내 법이 있습니다. 이게 War Powers Resolution이라고 1973년에 제정된 법인데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군사 행동을 하더라도 군사 행동 개시 이후에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철군을 해야 됩니다. 이 법이 있어요. 네. 미국 내 법이에요. 네. 아무리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안 지키면 안 돼요, 사실. 모르겠네요. 근데 트럼프도 안 지킬 수 있나요? 또 이런 얘기. 아니, 네. 그런데 그 수장님 이게 뭐 지상군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네. 그냥 군인들만 이렇게 밀어 넣는 게 아니라 네. 여러 장비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지상군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60일 안에 끝나겠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사실 그 전례들이 예. 있잖아요. 지상군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네. 최소한 6개월 아니면 몇 년, 1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사실. 그런데 미 해병 원정단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을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그런데 사실 지금 미국이 저 아라비아해하고 지중해 배치한 병력의 규모를 보면 네. 이란에 지금 들어갈 병력은 아니에요. 해병 원정단 해봤자 여단 규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군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혁명 수비단만 또 20만인데 여단 하나 들어가서 여단 10,000명도 안 되는데 이거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네. 보거든요. 만약에 진짜 미국이 이란의 지상작전을 할 요량이었으면 이 2개 항모 전단 가지고는 터무니없습니다. 이미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란하고 인접국에 이미 어마어마한 수의 미군 실제 지상 병력이 배치돼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수주가 걸립니다. 수주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거기다 의회에서도 네. 법도 통과를 해야 되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현재에서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한다. 저는 그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제가 들었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7년, 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얼마 안 됐었을 때 그때 이란과 전쟁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꽤 있었어요. 그때 이란 쪽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그냥 전해드리면 이란에 꽤나 그 좀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을 들었거든요. 미국이 지금 우리하고 전쟁하려면 100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00만. 100만이 필요하다. 우리 네. 지형 굉장히 힘들고 지상군 싸우려면 그럼 100만을 모으려면 미국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해외에 있는 미군들을 다 모아야 될 거다. 예, 다 모으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토에 있는 병력도 다 모아야 됩니다. 네. 지금 상황이라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만약에 그렇게 100만을 모았다. 그러면 그 순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먹을 것이고 중국은 대만을 먹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입니다. 네. 예,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죠. 네, 공백이 생길 걸 각오하고서라도 미국이 그렇게 들어갈 가능성은 진짜 낮겠네요. 네, 또 하나 이게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98년인가요? 그때 왜 코소보 한번 났었을 때 클린턴 대통령도 이거 하려고 하다가 의회 승인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고서 그냥 그 공중 공습만 했거든요. 이런 전례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전례를 보고서 한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봐도 5-6주라는 말이 트럼프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아마 4주로 힘들 것 같다 그래서 5-6주가 나왔는데 뭐가 어떻게 됐든 8주는 넘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4주만 하더라도 거의 30일이니까 미국의 그 법령에 따르면 60일의 절반이에요. 그럼 나머지 30일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좀 창피하게 지난번에 좀 제 예상이 빗나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협상에 훨씬 무게를 뒀었거든요. 네, 예. 대표님이 하신 말씀 제가 네. 그러면 정리를 미국이 공격을 한다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네. 제한적 타격이다. 그래도 공격을 하지 않는 쪽에 좀 무게를 더 싣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네. 얘기했냐면 현실적인 흐름은 미국이 제한적 타격을 하고 이란에 개선된 보복을 한 다음에 해상 긴장이 고조가 되고 이후에 통제된 확전 후 외교적인 해법을 할 것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버티는데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 편익을 봤을 때는 더군다나 지금 제네바에서 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전 협상 쪽에 더 무게를 뒀어요. 왜 내가 협상 쪽에 더 무게를 뒀었냐면 당시 미국 쪽에서 나온 그 대표가 그냥 듣보잡이 아니었습니다. 네.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예요. 트럼프의 실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격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와서 한 거예요. 더군다나 회담이 끝난 다음에 이란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했고 쿠시너는 다음 주에 또 협상을 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내가 그거에 속았죠. 너무 순진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형 충돌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해 6월과 비슷한 네, 네. 양상으로 가겠다라고 좀 예측을 그런데 하죠. 사실 우리 소장님 말하는 것처럼 미국이 이란을 때려서 얻는 게 없어요. 협상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얻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왜 전쟁을 하느냐. 그랬었을 때 저는 저는 요즘 항상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위한 전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증거를 몇 가지를 드리면 마크 루비오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미국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치면 이란이 반격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미국도 반격을 하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이 들어갔다라는 투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 언론보도 계속 나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계속 강권을 했다. 지금 쳐야 된다고 계속. 사우디도요? 예, 사우디도요. 오. 예, 그래서 지금 이란이 사우디에 아주 뿌리 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전쟁이 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네타냐후가. 40년 꿈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네타냐후의 꿈은요. 네타냐후가 1996년에 총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이 총리 될 때 꿨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혼자 이란을 못 때리니까 미국이 때려주는 게 네. 꿈이었어요. 미국이 이란과 전쟁하는 게 이스라엘이 꿈이었거든요. 네타냐후 꿈이었거든요.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 고맙다. 미국을 등에 업고 그렇죠. 이란을 치고 싶었던 네, 게 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꿈이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니까 전 사실 최소한 마지막까지 외교적 카드가 작동할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 트럼프는 아마 지금이 가장 유리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협상이 어떤 타결 수단이 아니라 공격을 정당화하는 절차로 기능한 거죠. 그 시간을 벌기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우리 소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면 성일관 교수가 그렇게 순진하세요.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협상 안 된다고 보고 무조건 전쟁이라고 봤대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의 변수의 가중치를 굉장히 낮게 뒀었습니다. 네. 근데 한마디로 이게 빗나갔는데 뭐가 어찌 됐건 빗나간 건
빗나간 겁니다. 네. 저 신중을 만전을 더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대표님만 틀리신 게 아니고요. 교수님도 사실은 좀 저는 저- 굉장히 희망. 예, 희망- 이 협상에 네. 굉장히 희망을 줬어요. 네, 협상의 희망을 지난주에 저와 인터뷰를 네. 하실 때 이제 협상 직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오바마보다 더 나은 딜을 한다면 네. 이란과 네.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이란이 어느 안을 가지고 미국을 만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하시기도 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오만 대표가 근데 전쟁 날 거를 약간 느낌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막아보려고 네. 미국 인터뷰를 했어요. 언론과. 네.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란이 갖고 온 안을 얘기하면서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그랬고요. 심지어는 오바마 때도 못한 거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좋은 안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미국 언론이 받아주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할 필요가 없네. 그 여론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미 작전은 심지어는 21일 날 때리려고 그랬답니다. 28일이 아니고요. 21일 날 때리다 날씨 문제 있고 그다음에 정보가 빠지는 거 문제에서 좀 더 안전하게 28일로 한 거고 네. 그러니까 28일 날 한 건데 그런데 우리는 3월 2일부터는 비엔나에서 협의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협의가 그냥 다시 논의하자가 아니라 그럼 기술적인 협의거든요. 그럼 한번 진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또 그러니까요. 28일 이유가 21일로 하는 것도 28일을 왜 했냐? 27일 이제 미국 주식시장 선물 끝나는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 종료되고 하는 게 낫다. 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되도록 증시시장에 충격을 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받았잖아요. 사실 그 충격은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도 네.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트럼프 마음에서는 어찌 보면 이미 결정된 공습이었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냥 3차 협상은 그냥 어떻게 보면 보여지기식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는 이미 결정된 거라고 봤었어요. 네. 결정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근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의견에 따라 문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저 같은 사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미국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거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밀어서 하자고 그랬다. 오히려 지금 내가 끌려간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가 하자고 그래서 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게 긁힌 거예요 지금. 보시기에 좀 긁혔다. 네, 긁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 내 정치도 한번 봐야 되는데 사실 미 의회 브리핑에 나가서 이제 미군 합참의장이 이제 브리핑을 했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란이 먼저 미국을 임박하게 공격하려 했다는 확실한 정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보도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왜 미국이 먼저 공격을 하지? 선제 공격의 정당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행정부 자체는 사실 협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상으로 가서 우린 끝까지 협상을 했다라고 해야지 공격의 명분이 되는데 다음 주에 또 협상을 하기로 해놓고선 그 중간에 때려버렸거든요. 네. 교수님 이런 일을 내가 왜? 근데 작년 6월 전쟁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그렇죠. 인터뷰하고 저희 트럼프만. 네. 그러니까 지금 예측을 할 수 없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요즘 시대를 생각을 하면 그 교수님 학자로서 연구하신 거 그리고 그 대표님은 이제 여러 자료를 보면서 취재를 해야죠. 취재를 하시고 하신 것들의 그런 논리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좀 무너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어려우시겠다. 교수님 지난주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배추도사 내가 배추도사냐. 제가 벌써 무농사 짓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교수님 말씀은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강요된 선택이다라고 본다라고 네, 네.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대표님도 역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하고 미국이 그 이후에 공습을 했습니다. 지금 뭐 4주 정도 예상한다. 그리고 조금 더 길어질 거를 예상해서 5, 6주 정도로 인터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교수님?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피해가 더 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미국의 피해가. 왜냐하면 이란이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그 알려진 대로 보도된 대로 모주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됐다면 지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아내도 잃고 다 잃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물러서지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피해 아마 보고 이란 국민들의 동정 여론이 들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 아버지 부모님 다 잃고 이렇게 다 가만히 있을 자식이 있어요 세상. 네. 그럼 지금 그 양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란이 장기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고 보시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잖아요. 스스로는 준비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그 이라크와 전쟁을 8년 동안 했다라는 그 자산이 있거든요. 네. 아마 그게 굉장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산 우리는 8년 동안 견뎠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얘기지만 오판하지 말자. 왜냐하면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라크와 미국은 다르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예, 미국이 직접 뛰는 것과 미국이 지원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어쨌든 최대 군사 강대국이니까요. 최대 군사 강국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차피 지금 미국이 어지간한 거는 다 공격을 했고 네. 탄도미사일 지역도 많이 공격했고 핵시설은 다시 한번 또 폭격을 했기 때문에 이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그리고 전쟁 끝 하고 나오면 제일 좋아요. 네, 지금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러면 이란도 마지못해서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은 전쟁을 끝내고 싶거든요. 지금 이란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 전쟁 끝내고 싶어. 빨리 좀 끝내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무기가 있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다른 무기가 없으니까 주변을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고 최대한 미군 피해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최대한 유가를 흔들어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세계 경제를 마비시켜야지 그 압력을 미국이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만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장기전으로 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만 보면은 미국이 당연히 우위죠. 근데 이란이 버티기로 가는데 미국의 취약점이 이겁니다. 전쟁을 하면 할수록 유가가 오르고 물류 인플레이션 압박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게 사상자가 발생하고 지금 미국이 딜레마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생각보다 전쟁 비용이 굉장히 커졌어요. 처음에 미국이 이 군사 자산을 전개했을 때 비용이 5억 달러 정도 들었었습니다. 5억 달러. 네. 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걸프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이걸 요격하고 있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공중자산을 총 투입해서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데 계산기를 안 두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한 대로 이런 식의 계속해서 전쟁 비용을 쓴다면 4주 정도 됐을 때 200억 달러를 훨씬 넘는 비용이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거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자, 지금 현재 솔직하게 말해서 미국이 지금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막으려면 방공 미사일이 필요한데요. 미국으로서는 참 환장하겠는 게 지난 4년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기다 방공 미사일 굉장히 많이 보낸 상태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방공 자산을 이미 미국이 소진했습니다. 왜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란에서 탄도미사일 쏘면 중간에서 미국이 굉장히 많이 요격을 해줬어요. 미군 기지나 아니면 이지스함에서 이거 한 번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거 소진한 거를 이제 보충해야 되는데 이번에 막상 이걸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방공 자산을 이미 사용해 버렸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렸을 때 하룻밤 만에 이스라엘이 그렇죠. 1조를 넘는 돈을 태웠고. 네, 엄청 많은 비용이 예. 들었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만약 이게 4주, 5주, 트럼프가 말한 6주까지 간다? 이 비용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한테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방공 자산이 완벽하게 가동을 해서 그럼 그걸 모든 이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지금 보면 이란의 공격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이란이 한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 무기를 안 썼다고 했거든요. 그 결정적 무기가 뭐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극초음속 미사일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란이 이스라엘 때릴 때 이스라엘이 못 막았던 이란의 탄도탄 중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섞여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간 시큼한 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란이 굉장히 많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준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란과 북한의 커넥션이거든요. 뭐 중국과 러시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들어갔다고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여러 번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험했는데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야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 성능이 나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했을 땐 이게 2단 로켓이었는데 네. 마지막 테스트 때는 이게 3단 로켓이에요. 3단 로켓이라는 건 뭐냐면은
로켓이 단수가 많으면 그만큼 멀리 가요. 1단에서 추진하고 버리고 2단 추진하고 버리고 3단 추진하고 버리니까 훨씬 멀리 가거든요. 네. 거의 2,000km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커넥션은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합니다. 혹시 이런 여러 가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이란에 갔다면 이란은 궁극의 전략 무기를 나름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극초음속 미사일을 결정적 무기로 쓰면 어느 나라를 타깃으로 이스라엘인 거. 이스라엘이죠. 2,000km를 날아가서 이스라엘의 핵심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극초음속 미사일이 왜 무섭냐?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최종 돌입 순간까지 그 변칙적인 비행 곡선을 보이면서 최종 돌입 순간까지 처음 발사됐을 때부터 최종 돌입 순간까지 마하 7 이상이 나와버리거든요. 빠른. 네, 굉장히 요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작년에 요격에 실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우리가 이란이 뭐 이런 거를 뭐 몇백 발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사용해서 원하는 곳을 타격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까? 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 이란의 이제 그 공습이요, 이란의 선택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고 미국이 공습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변 중동 걸프 국가들을 건드리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좀 걸프 국가들로 하는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란의 공격 태도를 보면은 공격 자세를 보면은 생각보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덜 때려요.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시작하면 뭐 항상 했던 말, 우리 선제 공격할 수 있다. 네. 하루에 1,000발을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정작 전쟁을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쪽에다는 간헐적으로 미사일을 보냅니다. 간헐적으로 미사일 보내는 게 더 무섭습니다. 계속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상이 마비가 돼요. 방공호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네. 2시간 안에 한 발, 뭐 3시간 이런 식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 미군 기지에다가 전부 다 집중하고 있는데 이거를 분석하신 분 한번 제가 기사를 봤는데 미국의 방공망을 일단 파괴를 하는 거래요. 예, 방공망을 파괴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좀 더 싼 무기로 더 날려서 미국이 또 미사일을 소진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그 이란의 미사일 하나 해봤자 2만 달러 정도밖에 안 네. 되는데 하나 막으면 100만 달러씩이잖아요. 100만 달러 이상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 또 소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쪽이 약해질 때 우리 소장님이 말한 것처럼 결정. 초음속 미사일.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전 여기에 200% 동의하는데 왜 그러냐면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간에서 때리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아무리 빨라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성이 뭐냐면 중간까지는 곧바로 날아가요. 그리고 마지막 돌입 순간에 굉장히 변칙적 기동을 합니다. 네. 그럼 중간에 막아야 되려면 어디냐? 지금 이란이 때리고 있는 쿠웨이트, UAE, 오만, 바레인 이런 데예요. 사우디 이런 데. 네. 이런 데 미군 기지에서 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데 값싼 무기들을 지금 보내서 방공망을 소진시킨 다음에 더 이상 요격 기능이 네. 없는 상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게 되면 중간을 그냥 무사 통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때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란이 이걸 노린 게 아닐까. 그래서 이란이 계속해서 우리는 진짜 무기를 쓰지도 않았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게 아닐까. 전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중동 국가들도 지금 피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민간 시설을 타격을 하고 있고요. 이란이. 그러면 중동에 있는 다른 그 걸프 국가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공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한참 막 부글부글 끓면서 올라오는데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전화가 네, 왔어요. 러시아 푸틴이 전화했어요. 네. 싸우지 말아라. 아, 싸우지 말아라. 굉장히 짧은 말인데. 네, 싸우지 말고 네. 여러분들의 그 힘든 거 내가 다 이란한테 전달하겠다. 이쪽 쪽에 전쟁 나면 안 된다. 그래서 푸틴이 지금 마치 평화의 전사처럼 중동의 위기를 다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그 인간은 사실 지가 그런데 오히려 이란은 제가 봤을 때 이란은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푸틴한테 요청을 할 것 같아요. 푸틴한테 요청해야지 미국한테 좀 그만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협상을 이제 네. 푸틴이 대신. 왜냐하면 직접 하기는 지금 완전히 지금 뭐 네. 체면이 다 깎였고 네. 그래서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란은 지금 하는 모든 작전은 미국에게 최대한 압박을 주는 작전입니다. 미군도 많이 피해자를 만들고 미군 시설 부수고 그다음에 미국 기지가 있는 국가들을 때리면서 유가도 올리고 이런 게 이제 이란의 작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 말 중에 세 가지가 제한 굉장히 와서 닿았습니다. 세 가지가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전쟁을 두고 비난하는 말이거든요. 첫 번째, 계속적으로 나왔던 말이 미국의 미사일 이런 게 소진된다. 없어서 더 이상 못 막을 것이다. 네. 라는 말에 긁혔나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어마어마하게 많다. 무진장하게 많다. 탄환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첫바탕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없나? 그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스라엘을 전쟁하라고 시킨 거다. 그 말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 때문에 한 거다라는 거에 대한 반박. 네. 그다음에 지상군을 안 넣는다며 지상군 없이 어떻게 12대가 성공하느냐 그런 계속 얘기하니까 지상군을 넣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는 비난을 계속적으로 의식하면서 막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심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그냥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서 막는 말인지 그것도 사실 헷갈려요. 네. 그 워딩만 가지고는 참 알 수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식의 화법이어서. 그러니까 이걸 봐야 네. 돼요. 이란의 군사 전략의 핵심이 단순합니다. 의외로 미국을 이길 수는 없지만 미국이 이겨도 이득이 없게 만든다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잖아요. 사실 만약에 이란이 미국만 때리면 이게 전면전의 트리거가 커지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걸프국을 흔들면 미국의 작전 기반, 그다음에 미국의 후방, 중동 국가에서의 미국의 후방 기지, 그다음에 정치 비용이 같이 흔들려요. 이게. 그러니까 걸프국들이 미국의 그 기지가 있는 걸프국들이 공포가 커질수록 미국은 군사적으로 이겨도 정치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이게 이란이 노리는 지점이에요. 사실 특히 유가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중동 산유국들이 증산을 해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더군다나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전면 봉쇄할 필요도 없어요. 위성 방해하고 그다음에 길에 깔아놓고 툭툭 치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이란도 또 그게 있거든요. 탄도미사일로 배 때릴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만 툭툭 해도 돼요. 전면적으로 봉쇄할 필요도 없거든요. 이게 사실 미국한테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에요. 좀 불편함을 주는 것만으로도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당장 지금 해운 물류 보험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뭐 물류 비용이 제가 알아보니까 10배가 뛰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한테 굉장히 아픈 지점입니다. 무슨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아픈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항모도 가 있고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굉장히 센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 차치하고 일단 시작한 거 총 동력을 다 하면 이거 이란을 못 잡나? 그래서 미국이 지금 미 해군이 특히 이란의 해군 기지부터 먼저 때렸잖아요. 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서 자살폭탄 테러 뭐 그런 자살 보트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때렸는데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란의 결정적인 전력들이 점조직화돼 있어요.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분산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이란의 체제는 이 분산용 권력 체제 유지에 굉장히 특화돼 있습니다. 이걸 미국이 조금 간과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리 그 이란을 공격할 수 있어, 공습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란이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벌어준 셈이 됐을 수도 더군다나 있겠네요. 이란이 인구 8,500만에 국토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그 국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거기서 다 어떻게 하나씩 핀포인트해서 다 한다? 사실 생각만큼 쉽지 않을걸요. 아무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려울 거다. 앞서 교수님께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지금 빠지는 거다. 어쨌든 목표는 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꿈이 이란을 거의 말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정권을 완전히 교체시켜버리는 건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게끔 둘까요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떠세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탄도 미사일만 피해를 많이 줘도 공격은 성공한 거예요. 탄도 미사일. 예, 탄도 미사일을 계속 부시고 있고. 네. 근데 물론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가만히 있으면 탄도 미사일 맞을 것 같으니까 지하 깊숙이 숨겨놓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거는 그 갱도를 지금 무너뜨려 가지고 못 쓰게 분출되게 못하게 네.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흙을 파고 다시 네. 빼낼 수 있다는 네, 얘기죠. 재건할 그러니까,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완전한 재건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죠. 그럼 왜 탄도미사일 없애려고 들어갔는지 완전한 제거 못할 거면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탄도미사일을 타격을 줬다면 일단은 나오는 게 맞죠. 네. 근데 문제는 그 탄도미사일을 지금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서 밤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란이 어떤 지하 사일로만 있으면 되겠는데 이동식 탄도미사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란이 가지고 예, 이란이 있는 가지고 거지. 있는 게. 그래서 곳곳에서 밤에 돌아다니다가 쏴요. 네. 이것까지 하나하나 잡아내기 굉장히 힘들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란이라는 데는 영토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또 지형도 좀 산악 지역. 네, 산악 지형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사막 지형도 네.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잡기 어렵거나 이제 핀포인트로 맞추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이 조금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출구 전략이 생각보다 이란이 반격이 거센 네.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전쟁 시작하지 하루 만에 이탈리아 외교부를 통해서 이란에 휴전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란이 그걸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걸릴 거예요. 네. 빨리 나오고 싶고 전쟁 사실은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했듯이 짧고 강하게 빨리 한 전쟁을 하고 싶었는데 이란은 그게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예상 못했던 부분들이 이스라엘과 미국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고 트럼프 대통령도 빨리 나오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면 장기전을 선택한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전쟁에서 보여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이란 정권을 바꾸는 작업까지 하려면 장기전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상군 넣고. 예, 그렇게 된다면 오래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정치적인 결단을 걸고 나 표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난 아무튼 뭔가를 정권을 가지고 가야겠어. 그러면 그 작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다른 방법으로 얻는 게 더 낫다 이거죠. 네. 왜냐면 그렇게 될 경우에 장기전으로 가면 지금 뭐 유가 주식시장 다 네. 난리지 않습니까? 압박도 받고 네. 11월에 또 중간 선거도 네, 있고. 우리도 네. 너무 힘들어요. 네. 우리 빨리 끝나야 됩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하는 와중에 여러 나라들이 언급이 됐어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화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뭐 이란, 이스라엘, 걸프 국가들 다 나왔습니다. 뭐 북한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좀 언급이 안 된 나라, 저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리고 기사에서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두 줄 정도인 것 같아요. 중국이요.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그 작전 때도 그렇고요. 마두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 하메네이 참수 작전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국제적으로 굵직한 사안인데 중국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왜 위기 때문에 다 사라지는가 이런 얘기를 항상 하죠. 이란 사태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에 맞서서 패권국임을 자임하지만 막상 위기가 딱 터져서 결정적 순간에서 존재감이 약간 미미해지는 경험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네. 없지 않아 있는데. 전략 아니 네, 근데 이건 사실 맞습니다. 전략이에요. 중국을 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중국은 전통적으로 안정적 무임승차를 선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중국 외교의 기본 원칙은요. 내정 불간섭이에요, 사실. 근데 겉으로는 원칙을 지키지만 이제 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건데. 약간 그런 거네요. 내가 그 너랑 평소 때 친하게는 지내는데 대신 싸워주진 않을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 중동의 종교 정치 갈등에 잘못 개입했다가는 여기서 실패하면 타격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우리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란은 중국의 핵심 에너지 공급책, 베네수엘라는 채권 회수 대상이었고, 네. 이 정도 관계를 유지했는데 사실 이걸 봐야 된다. 중국은 질서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질서를 활용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해상로를 지키고 분쟁을 관리하면 중국은 그 위에서 무역을 하는 나라예요. 네. 이걸 국제 정치에서는 이제 free riding on order라고 해서 안정적 무임승차. 우리 흔한 말로 버스 탔다고 하죠. 무슨 버스 탔다고. 근데 중국이 이거에 굉장히 능합니다. 굉장히 능하고 또한 하드 파워 투사 능력을 이제 봐야죠.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미국은 항공모함 보내잖아요. 네. 이 투사 능력에 하드 파워 투사 능력에 사실은 아직까지 미국과 격차가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이 패권이라는 것은 GDP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먼 거리 군사 투사 능력에서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 아직은 중국의 한계가 있다. 그렇다 보니 네. 굳이 뭐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전략을 그렇죠. 세우는 거고 좀 지켜보는 입장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중국은 여전히 자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 선진국이라고 해요? 중국이? 우리 개발도상국이야 아직.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서 책임을 어떻게 최소화. 네. 이건 사실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건 최소화하는 전략을 하죠. 하지만 중국이 진짜 약한가? 계산적이에요. 약하진 않죠. 네. 저희가 그러니까 그건 또 다 알고 있는 네.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질서 유지형 패권이라고 하면 중국은 질서 활용형 대국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저기 교수님, 이란에게 중국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관계가 돈독하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경제 파트너죠. 네. 경제 파트너고 사실은 이란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보다는 서방 쪽에 더 가까운 나라입니다. 많은 경제 개발도 서방 국가가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재가 심해지면서 더 이상 서방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올라간 거거든요. 네. 중국과 러시아 쪽 올라갔고 그때 중국과 러시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란은 친서방 국가인데 얘네들이 지금 힘드니까 올라오는구나. 그럼 바다는 주자. 그러면서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란 내에서도 중국과 러시아하고 너무 가깝게 하는 걸 두려워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위험하다, 위험하다. 근데 지금은 그 이란 친구들을 만나고 뭐 이란 관리들 만나도 다 하는 얘기가 야, 우리 다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현재. 우리가 지금 제재가 이렇게 많이 받아서 할 때는 중국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한 바구니에다 모든 계란을 다 담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바구니가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예, 안 남았으니까. 한국에도 좀 넣고 싶은데 한국은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과 계속 뭘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이란 사람들이요. 제 핸드폰을 보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삼성폰 보면 첫 마디가 뭐라고 하나요? 진짜냐 이거. 삼성폰을 보고요. 왜냐면 짝퉁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 가짜 중국 삼성폰이 예. 나와요. 그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대단히 나빠요. 일반 시민들은. 그러나 국가적으로 보면 중국만큼 지금 이란의 경제에 중요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지난 6월 전쟁에서 이란이 바꾼 가장 큰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GPS를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지금 바이두 위성을 써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무기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들어온다는 얘기는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기술 협력은 하고 있는 건 확실해요. 네. 그래서 이번은 저는 봤었을 때 이번 전쟁에 진정하게 웃으면서 팝콘을 보면서 팝콘 각인 나라는 전 중국이라고 봐요. 다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뭘 쓰고 뭐 하는지. 그렇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앉아서 공부하는데. 네. 근데 달리 말하면 뭐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 소시민으로서 야, 그러면 우리도 큰일이네. 우리는 친미국가고 미국과 많이 작전을 할 텐데 미국을 저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도 큰일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건 걱정이 들었습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사실 그 전쟁이 길어지고 그 양상을 보면서 드론을 저렇게 쓰네. 실전에서 이 무기가 이렇게 쓰이네라는 학습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대표님께서.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방금 앉아서 미국 저런 무기 있네. 저런 무기 저렇게 쓰네. 방공망 저렇게 하면 되겠네. 뭐 이런 대비하면 되겠네.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다고 대표님도 보시겠네요. 네, 그런 게 있고요. 사실 작년에 좀 중국이 사실 작년에는 좀 시큼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텔스 폭격기가 이제 대서양 쪽으로 진입했고 태평양 쪽으로 진입했는데 태평양 쪽에서 진입하는 걸 중국이 전혀 탐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란은 작년에 그 좀 이렇게 공습을 많이 맞고서 중국제 시스템을 조금 들여온 게 있는데 이번 전쟁에서 중국제 시스템이 재활약을 했느냐 아마 중국도 이걸 좀 눈여겨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조금 특히 레이더 부분에서 굉장히 중국제 시스템 많이 들여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2월 28일 날 일어났잖아요. 2월 5일에
한번 기사가 났어요. 지금 이란이 굉장한 중국식 시스템을 들여와서 지금 이 대비하고 있다. 이제 중동 지역에서 어떤 그 전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런 기사가 한번 났어요. 네. 아마 제 생각엔 중국이 돈 좀 줘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쓴 것 같은데 문제는 그랬으면 이번에 좀 방공망 작전을 잘 했었어야 되는데 네. 방공망은 첫날 다 완전히 무력화됐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다고 할 정도로 박살이 났었거든요. 중국이 팝콘을 먹으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아마 우리가 이란한테 준 거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라고 약간 걱정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서서 그 미사일은 또 북한과의 커넥션이 이란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란에게 북한의 의미도 한번 여쭤볼게요. 북한 얘기 좀 안 해주길 바랍니다. 이란이요. 그러니까 북한과 관계가 있다는 걸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북한과 이란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요. 네. 근데 그동안은 관계가 있었던 건 맞아요. 북한에서 무슨 무기가 나오면 얼마 있다가 이란에서 비슷한 게 나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분명히 커넥션이 있다고 확실히 알고 교수님 있는데 비슷한 걸 정도하니까 똑같은 게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예. 가리만 하죠. 포장만 이렇게 페르시아로 바꿔가지고. 그런데 이란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말이 북한과 이란을 잠깐 묶는 거를. 왜냐면 북한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도 같은 그 이미지로 되기 싫은 거예요. 이미지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네. 그럼 이란 입장에서 한국이 낫겠네요. 그럼 훨씬 낫죠.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란 친구들하고 있으면은 아니 왜 북한하고 하냐 우리하고 잘 놀면 되지. 그랬더니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학 협력을 하자고 대한민국한테 제안했을 때 대한민국이 거절해서 우리는 북한하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손잡은 거는 너네 대한민국이 우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꾸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라. 우리도 하고 싶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북한과 이란 관계가 얼마큼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란의 기술이 북한을 앞섰기 때문에 이란이 더 이상 북한과의 협력에 그닥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진단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북한한테 배울 건 다 배웠고 네. 과학기술은 이란이 더 앞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랑 더 엮이기 예, 그리고 싫어하겠네요. 엮이기 싫어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란 신문들을 보잖아요. 인터넷 보면 인터넷에서 이란 신문들이 이렇게 북한 관련 글을 올리고 뭐 열병식 하는 거 올리고 그러면 밑에 이제 댓글 달리잖아요. 댓글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페르시아어로 댓글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이상한 애들이라고 그래요. 북한 쟤네들 이상한 애들이다.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또 보면서 욕하는. 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북한 안 좋게 생각해요. 네. 그러나 이제 물론 군사적인 측면에서 일반 시민들 눈에 벗어나고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부분에서는 어떤 협력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네. 다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06년에 이란의 핵시설을 방문했던 알레스테 쿡이라는 영국 그 정보관이 있거든요. 영국 MI6 정보원이었고 그 영국의 외교관이었는데 본인의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란의 지하 시설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는 가장 민감한 전략 네. 시설 안에 북한의 엔지니어가 있다는 건 둘의 커넥션이 우리가 상상한 건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지금 시점이 좀 한참 예전이라서 그러긴 하지만 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만큼 밀접한 관계를 있었다고 맺고 그러죠. 있다. 예, 뭐 있었다. 일반 시민들이야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좀 전략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리고 만약에 있을 북한과 가능성이 이란과의 있다. 관계가 있다면 그거는 일반 관리들도 모르는 거죠. 네. 그냥 핵심, 네. 군 핵심들만 알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쭉 국제 그 정세 지도를 쭉 펴놓고 한번 봤을 때는 이란이 이런 국가들하고 관련이 있구나. 중국은 이렇게 이란과 뭐 협력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가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거는 미국은 뭘 원했던 것인가 그리고 이란 국민들은 뭘 원하는가 이 부분을 좀 봐야지 끝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볼 때 미국은 정말 핵 제거를 원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권 교체를 원해서 미국이랑 좀 친할 수 있는 정권으로 바꾸길 진짜로 원했던 걸까요? 저는 정권 교체도 나중에 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정권이 나중에 붙은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보다 훨씬 더 훌륭한 핵
협정을 하고 싶었던 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욕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네. 충분히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끌려 들어간 그래서 많은 마가 팬들도 그래요. 끌려 들어간 전쟁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네.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마가 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팬들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마가도 좀 갈라져 있거든요. 터커 칼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냐? 왜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느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2003년에 조지 W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그거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왜 쓸데없는 전쟁을 하냐? 근데 지금 당신이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얻는 게 없다는 얘기죠. 네. 사실 미국은 얻는 거 없습니다. 진짜 그냥 단호하게 미국은 얻는 거 없어요. 이번 공습에서 미국은 얻는 거를 뭐가 있냐면은 이란과 협력을 해서 이란의 에너지 시장에 들어가면 이란 그 미국 기업들이 에너지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네. 예, 이란은 그거 원하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행기를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이란을 오히려 경제적으로 묶어놓으면 네. 미국 원래 이란 사람들이 또 미국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한 거죠. 네. 예전에 이란이 혁명이 나기 전에 이란이 국토가 굉장히 넓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이란 내에서 이제 항공사 운영하는데 여기에 노스웨스트, 페남 다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당시에 보잉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가 이란이었습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이란은 너무 국토가 커서 끝에서 끝으로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해요. 열차 못 합니다. 사막에 열차 다니는 거 보셨어요? 모래바람 한 번은 딱 끝인데. 네. 그러니까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잉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비행기를 팔았었어요. 나중에 그 틈새를 어떻게 에어버스가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이란의 정권이 벌써 친미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선 생각보다 큰 시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이 예. 컸겠네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트럼프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첫 번째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핵 프로그램의 실질적 후퇴. 네. 완전히 후퇴.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너네 60% 농축한 거 일단 다 줘. 주고 나서 얘기하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란이 얘기했었죠. 일단 5%로 희석해서 5%면 이거 발전소에만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안 돼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란이 툭하면 미사일 쏘고 호르무즈 해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일정 기간 동안 없애놓은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이걸 아예 안 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네. 거고. 세 번째는 트럼프의 궁극적인 거, 방금 말씀드린 거. 이란 내부 권력 재편을 한번 유도해보자. 유도해서 이란을 어떤 상대, 언제나 협상이 가능한 상대로 만들자였을 거예요. 네. 그 유도해보자였네요. 근데 여기서 계속 트럼프가 정권 교체 얘기하면 역효과가 나요. 이미 효과가 없는 게 증명이 네. 됐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그 트럼프가 지금이 좀 적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이 적기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란 내부가 워낙 국민 정서가 좋지 않으니까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적기라고 느낀 이유 중에 하나라고 교수님 말씀을 해주시긴 했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시위가 났을 때 거기에 편승을 하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걸 더 북돋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네. 사태가 심각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는 서양의 학자들도 그런 얘기하면 이란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싸워오는 건데 그걸 도와주질 못한 만정 그걸 이용해 먹으려다가 오히려 그 판을 다 깨버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란 국민들은 뭘 원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란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혁파들이 이란 국민들이 평소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고 대통령을 만들었던 이 개혁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요. 좀 더 자유로운 이란이거든요. 좀 더 자유로운 이란이고 네. 그다음에 최고 지도자의 권력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개혁파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개혁파들은 가택연금을 당했거나 네. 감옥에 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란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메네이가 뭐가 문제냐면 하메네이 개인 문제보다도 시스템의 문제가 있어요. 최고 지도자가
헌법 고란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바뀌려면은요,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 돼서 내가 최고 지도자가 됐지만 나 이 권력을 내려놓을 테니까 우리 다시 헌법을 바꾸고 투표를 하자. 네.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권위는 입헌 군주 국가의 영국이나 일본의 왕처럼 되는 거고 실 권력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체제로 가자. 최고 지도자는 그냥 이렇게 멋있게 손 흔들어주고 어루만지고 뭐 같이 울어주고 약간 입헌군주제 같은. 그 입헌군주제 네. 그걸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거를 하는 게 이란이 진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언론 보도에 나오는 대로 하메네이 아들이 최고 지도자로 됐다면 어렵습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그 최고 지도자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혁명수비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혁명수비대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이미 이란 내에서 거대한 이익 집단이 돼버렸거든요. 예, 근데 혁명수비대를 임명하고 하는 게 최고 지도자예요. 그래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 최고 지도자가 개혁적 성향에 동의해 버린다면 혁명수비대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함부로 못합니다. 아, 그렇죠. 혁명수비대도. 예. 그 법령상 최고 지도자가 혁명수비대를 관장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네. 대통령한테 넘기는 거죠. 네. 대통령한테 넘기거나 국회한테 넘겨버리면 되는 건데 지금은 완전히 전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고 혁명수비대가 이렇게 커진 것도 이란이 제재를 받으면서 외국 거의 못 들어오니까 혁명수비대한테 국가 재건을 맡기면서 혁명수비대 공병대에 맡기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고요. 이란의 경제의 90%가 혁명수비대입니다. 네. 이란 국민들 몰라요. 왜냐하면 뭐 제 회사 작품에 혁명수비대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회사 이름이 다른 회사죠. 실질적인 보면은 예, 거기 혁명수비대 출신들이 하고 그러니까. 네. 경제도 장악을 하고 있고. 90%. 네. 와, 정말 그 혁명수비대의 그 힘과 최고 지도자의 힘이 굉장히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또 흘러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네, 그래서 개혁파 쪽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네. 자기 희생을 하면서 헌법을 바꾸기 전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는 혁명수비대가 돈과 권력, 무력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고한 이 시스템을 그야말로 기득권 중에 철근 콘크리트 기득권인데 이걸 도대체 누가 깨부실 거냐. 네. 정치적으로 과연 깨부실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네. 저는 그 미국의 이번 공습이 사실은 그 이란 지도자들한테도 핵을 더 갖고 싶게 하는, 그러니까 핵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고 생각하고 이는 또 북한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북한은 지금 일단 최근에 나온 그 메시지를 보면 남한은 철저하게 좀 배척을 하고 미국이랑은 좀 대화할 여지가 있어. 그러나 핵은 좀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좀 우리한테서 국제적 도발이나 이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지점도 있는데요. 일단은 북한이 뭘 느낄까, 특히 김정은이 뭘 느낄까 했을 때 첫 번째 정권 참수가 현실이 되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이건 약간 공포로서 작동을 하죠. 그렇다면 이란의 모델을 그러니까 이란과 베네수엘라 모델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휴민트 문제에서 이란은 이스라엘에서 어마어마한 스파이들을 심어놔서 제거할 수 있었고 네. 베네수엘라는 미국 CIA가 어마어마한 휴민트를 심어놔서 할 수 있었죠. 문제는 북한은 휴민트를 심어놓을 수 없는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예요. 사실 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충분한 인적 자원을 북한 내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두 번째는 동시에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북한이 이렇게 느낄 거예요. 아, 저거 봐라. 핵이 있어야지 안전하다. 만약에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에 핵이 있었다면 미국이 이런 작전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김정은은 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는 그래도 우리가 저 험한 꼴을 안 당하는 것은 뭐다? 우리한테 궁극의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미국하고 대화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부분에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도 나름대로 사실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어떤 우리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북한도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체제 안정이 1순위예요. 국가 발전이 1순위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체제 안전이 1순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이 체제로 가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제로 가야 되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돈은 누구한테? 미국과 얘기를 해야 해요. 네. 그래서 우리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미국과 얘기하면서 우리를 건드리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올해만 해도 뭐 미사일 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억지력을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맹을 훼손하면서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 모든 건 다 해야 돼요. 네. 모든 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어냈던 원자력 잠수함 건조에 대한 승인,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가 깊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란 공습,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이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뭐 유가도 문제지만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영향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우리에게도 좀 주어지는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할 수 있죠. 네. 우리의 무기를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가 엄청 많다고 그랬었을 때 제일 생각에 우리 것 갖다 쓸려나? 그 생각도 했어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이 지금 무기가 많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곳간이 비었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로키드 마틴하고 레이시온사를 지금 쥐어짜고 있습니다. 너네 왜 24시간 일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게 걱정입니다. 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잘못하면 간접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번에 이제 배워야 될 거는 휴민트가 중요하다. 네. 다시 한 번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휴민트가 정보기관의 생명은 정보기관 존재의 이유는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란 지난 시위 있었을 때 미국의 CIA와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욕은 먹지만 그런데 정보기관의 업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적성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에 속속들이 알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정보기관이잖아요. 정보기관이 작동을 안 했다면 그 사람들 밥줄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기관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도 우리도 정보기관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썸짓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란의 대통령이 아흐마디네자드 이번에 폭격으로 죽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은 너무나 모사드가 많아서 요놈들을 잡는 특수부대를 만들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특수부대장이 모사드더라. 섬뜩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걸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면 섬뜩할 수밖에 없네요. 예. 조심해. 우리도 그 정도의 그 능력을 키워야 되고 네.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이란 상황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상황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지난주에 인터뷰하고 오늘 또 이 자리를 마련하는 사이에도 너무 많은 것이 변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될 것이 있고요. 또 민간인 피해가 나오고 있다는 게 걱정이어서 이 부분들이 좀 하루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저는 가지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네. 오늘 또 다음에 만날 때 소장님하고 저하고 오늘 한 말 반성하고 있을지 예측이 무의미한 그래서 상황. 저는 앞으로 단정을 안 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정보를 그냥 이렇게 신문 기사나 뭐 뉴스 기사를 통해서 봐도 예측하는 게 정말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다음번에는 좀 정리된 상황으로 두 분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